자, 문재인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집값을 잡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지,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님이 또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LTV와 DTI를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 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그리고 투기를 막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강남 이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1라운드는 언제죠? 1라운드는 6.19 대책에 나왔던 6월 19일 대책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은 다 나왔습니다. 총 이제 당초 예상하기로는 이 투기 과열지구가 가장 강력한데요. 이게 강남 3구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다 과천, 세종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뭐가 나쁘냐? 무려 14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공급되는 주택 제한도 있지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청약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전매 제한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되고요. 또 하나가 사실 서울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놔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나는 지금까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1주택자 외에 이제 투기 세력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지역으로 또 이제 지정이 되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강남 4구, 용산, 노원, 영등포와 같은 서울 11개구 그리고 이제 행복도시인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투기 지역은 뭐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내용이 너무 복잡해갖고 지금 이게 과연 우리에게 또는 실수요자에게 시청자들에게 내 얘기가 맞는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일 지금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집 사겠다는데 돈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계획서 갖고 와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 사기 힘들어진 겁니까? 집 없는 사람. 정부는 사실 서민하고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서민 무주택자의 기준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떤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집이 그렇습니다. 없죠. 두 번째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금융 규제를 그대로 종전처럼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 50% 그리고 이제 DTI 총부채 성환 비율은 50%로 이제 그나마 좀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마음이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완화된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이 자기가 딱 살고 있는 한 채가 있어요. 딱 한 채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 사실 뭐 더 살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뭐가 달라집니까? 가령 대출 이 상환 이자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두 건을 받게 되면 이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이 있고 새로 이제 팔지 않은 상태에서 갈아탈 경우 새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려면 DTI LTV는 10%포인트 더 낮아져서 30%밖에 안 해줍니다. 아니 그 집 살던지 평수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은 지금 다 내놨다고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 문외한으로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다 들어가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10% 더 부과하겠다. 이거 가지고 과연 잡을 것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개포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 81세에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25평, 31평, 34평이요. 보통 2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 81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자기가 이걸 다시 전매를 하거나 팔았을 때 10% 세금을 더 한다고 이게 과연 잡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양도소득이 많이 나온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80% 이상을 만약에 물린다든지 저 수수료 빼고는 대부분 다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해가지고 초과 이익이 나오면은 대부분 80%를 만약에 정부에서 그거를 회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투기 세력이 안 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10% 20% 올려가지고 투기 세력이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너 조금 더 가져가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갈게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투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정대 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내놓은 대책에다가 세금으로 더 강력하게 때리라는 소리잖아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대책으로도 추가적으로 집값이 불안하다면 8월입니다. 8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서 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세라는 더 큰 이제 세금 규제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일단 가수요는 잡을 것으로 봅니다. 가수요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투기 수요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가수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추가로 집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투기 수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반기에 지금 우려되는 문제가 금리가 점점 오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하반기 특히나 금리가 오르는 데다 이런 입주 물량, 하반기 입주 물량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초강력 대책들이 이제 즐비하다 보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 다 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절반은 건설 투자, 부동산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면 시장은 심리입니다. 정부 정책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오히려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더 초강력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런 전문가들 복잡한 얘기를 막 듣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사실? 앞뒤 다 겉두절미하고요. 그러면 지금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황선욱 차장다운 질문이네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 살 타이밍이 오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청약도 이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가서 계약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오히려 매도자들이 안 하고 매물을 걷어들인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제 9월,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수기입니다. 이사철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내려갈 경우에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라.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본의 60% 이상 꼭 마련하고 난 다음에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돈도 모이고 하는 거죠. 돈도 모인 돈도 없는데 무슨 60%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번에 정책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투기 수요를,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는 투기 수요도 억제해야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서민들이 없는 집 없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 근데 않습니까? 지금 이번 대책은 공급 얘기는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사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가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은 이 서울의 집값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과연 투기적인 원인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있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이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재건축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건 그동안 억제를 계속해와서 5, 6년 전에 풀어졌던 규제가 지금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급이 협소한 데 비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뭐 교육도 보면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죠. 그럼 강남 8학군이 또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은 애들을 가진 입장에서는 좋은 인프라가 있는 강남에 입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수요까지 전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5, 6년 동안 이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희소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오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로서는 저는 이번 조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도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팔으면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버텨가다 보면 이것이 뭐 5년 뒤든 아니면 6년 뒤든 어떤 새로운 또 정책의 변화가 올 때 그때 또 팔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자들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고 근데 약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살면서 좀 서울 진입을 한번 꿈꾸는 사람들 그런 샐러리맨들로서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갈 때 좀 대출 융자 이렇게 끼고 받아서 용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거의 좀 차단이 되는 전세 끼고 집 사고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 없는 중산층, 서민층이 자기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대출도 받기 어렵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고 즉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부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 가치 자체를 완전히 정부가 못 갖게 모든 국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준다. 지금 대부분의 대책은 임시 방편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부동산 갖고 돈 버는 그런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집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것도요. 슈퍼 리치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갖고 돈을 버는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소위 돈 있다라는 상위 슈퍼 리치들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또 부동산으로 돌아갑니까 지금? 얘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돈 벌려고 했더니 또 부동산으로 돌아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기 10억 만들면 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만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24만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24만 명이 이게 지난해 말 기준인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5% 늘어난 수준입니다. 부자들은 경제 성장 속도가 지난해 2.7%거든요. 이거의 4배 이상 웃도는 이 자산 늘리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냐? 이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자산이 한 28억 정도 되고요. 금융 자산이 22억. 그러니까 총 자산을 따지면 한 50억대의 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시드머니가 됐던 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1990년대 압구정동 이런 아파트가 2, 3억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산을 잡으니까 그게 지금은 2, 30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그 기초 자산으로 해서 자산을 불렸기 때문에 이러면 자손들한테도 부로 이제 아파트든
재건축을 좀 물려주자라는 이제 팽배한 심리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이 돈 있으면 땅 사놓는다고 뭐 이런 말들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오죽하면요 부동산 개발 광풍을 분 영화도 있었죠. 영화 장면 잠깐 보시죠. 영동에 땅 좀 사봐.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예? 그런 일이 해야 돼. 대한민국 지속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답지가 없을 테니까. 남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많이 득을 봤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 과거에 부동산 개발 광풍을 얻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영화로 다룬 건데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제 저런 식으로는 돈 못 벌게 막는 거죠. 지금 이 대책에서도 저런 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까? 돈 벌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데. 재건축은 네.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게 네. 최고한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네. 앞으로 현 정부 기간에는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 네. 이 재건축하기 이후에 3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기면 최고 절반까지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은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네. 이 재건축 규제를 피한 기존에 분양된 물량들 네.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쏠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라든가 네. 이제 뭐 대치라든가 네. 이런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면 네. 또 한 번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에서 이런 재건축 규제를 피한 입주도 안 한 입주권이 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네. 34평형 기준 네. 지금 입주권 가격이 18억, 1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그게 3천만 원 이상의 재건축을 해서 3천만 원 이상 이득을 보면 네. 5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50%는 너 가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냥 재건축 아파트 지금 18억 19억 가는데 그냥 원래 재건축을 안 하다면 한 10억 부자들은 그 50%도 아까워서 안 팝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금 여력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규제는 언젠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내가 못 팔면 자기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겠다는 심리가 있어서 절대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거를 잡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득 중에서 네. 근로를 해서 하는 소득이 얼마나 사실 값진 소득입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세금을 다 떼갑니다. 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즉 네. 다시 말해 이렇게 초과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쉽게 탈세도 이루어지고 네. 제대로 이익이 세금으로 거둬지지 않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가세를 강화해야 돼요. 네, 김태현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책이라는 네, 네, 게 정부에서 내놨어요. 근데요. 근데 일단 부동산 이 아파트가 잡는 게 목적이니까 잠깐만 제가 그게 퀴즈를 이제 내드릴게요. 네. 역대로 부동산 규제가 가장 강했던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죠. 가장 규제를 풀어줬던 정부 이명박 이명박 정부. 정부. 다시 문제 2번. 그러면 부동산 제일 많이 올랐던 정부 노무현 정부. 네. 제일 많이 내렸던 정부 이명박 정부. 꼭 왜 그럴까요? 시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노무현 네. 정부 때는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돈이 갈 데가 없죠? 규제 있어도 갑니다, 부동산에. 네. 이명박 정부, 아무리 부동산 프렌드 정책 내놔도 전 세계 경기가 꺾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자꾸 정책들이 시장을 이기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니까, 그럼 결국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공급 곡선 안 보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거 네.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길 가는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있는데 네. 햇님이 외투를 벗길 것인가 바람이 외투를 벗길 것인가 그 논리입니다. 수요를 억제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황, 수요를 억제해서 바람처럼 세게 해서 네. 투기를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재배 공급의 장사 없습니다. 네.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인가 이거 해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잠실 아파트 입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건축을 빨리 한 데는 입주할 네. 당시에 입주 폭탄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왜 가격이 빠르게 복원이 됐느냐? 그다음부터 재건축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반대편은 지금도 재건축을 못해서 묶여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 돈 벌고 싶고 네.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네. 그걸 하지마 나빠가 아니라 네.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공급을 붙여줘가지고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네. 나쁘니까 하지마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따먹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초강력 그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강력한 대책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게 지금 이번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 글쎄요. 초강력 규제 앞으로 8월 이후에도 또 줄줄이 강력한 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서민들 중산층이 집 살 수 있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